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성리학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우리 고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고려 이제 그 후기 때 원나라 간섭기 때에 그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고려로 이제 최초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이 주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송나라 시대 때 남송에 이 주희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 유학의 일파 중에서 이제 훈고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 경전의 그 자구 해석에 치중하는 이런 학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 한당 시대 때 유행하던 이 흉고학에서 송나라 시대 때 들어와서 주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주희가 나중에 이제 주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성리학을 또 주자학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희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집대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12세기경이 되겠습니다. 이 성리학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학이 좀 철학적이고 좀 사변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성리학이 13세기 초에 우리 고려에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원나라 갔다가 이제 그 원나라 유학 갔다가 다시 이제 고려로 돌아온 안향에 의해서 전례가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 성리학이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그 유교적인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우리 그 뒷부분에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조선을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념으로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신유학이죠.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송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을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고려에 수용되는 그 문화적인 그 풍토가 있었습니다.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 고려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유학이 좀 철학적이고 좀 사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굉장히 또 유교를 굉장히 좀 장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성종 때 유학을 그 국가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 등 굉장히 어떤 유학에 대한 그 어떤 그 융통성, 어떤 그 개방성,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 때에 유학이 굉장히 철학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신 집권기 때 있지 않습니까? 무신 집권기 때에 이 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학풍이 또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불일치론과 같은 이런 그 사상들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해심이라는 사람, 진각국사 해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불일치설이 이제 설파가 되는데요. 이 유불일치설이 설파가 되면서 유학에 대한 또는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융통성, 개방성이 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성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밑바탕을 통해서 성리학이 좀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중기 유학이 철학화되는 경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무신 집권기 때에 불교계에서 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가 되었었다. 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가 되면서 유불이 융합이 되는 유불일치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그 학문의 뿌리는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불교계의 타락이 굉장히 또 심했었어요. 이 무신 집권기 때 불교계에서 이제 토지를 직접하고 이제 그 노비를 이제 암양 유천을 통해서 노비를 이제 확보를 하고 또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굉장히 좀 불교의 어떤 내부적으로 보면 좀 타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자,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이런 폐단을 모순하기 위해서 신유학인, 좀 참신한 학문인 이런 성리학이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 유학 자체도 굉장히 또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학을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유학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죠. 자, 신유학의 이제 풍토가 배양이 되었었다. 그리고 지방의 그 향리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향리층이 중앙에서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권세가들이 떵떵거리면서 음서를 통해서 자, 뭐 공음절을 통해서 자,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지방에서 향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학문에 정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문의 그 어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학문적인 어떤 밑바탕이 그 성리학과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좀 발전해 나가는, 자, 학문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들 향리들이 나중에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에 이제 응시하게 되면서 자, 신진사대부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향리층의 그 시대 사상에 신유학이 굉장히 또 부합을 했었다. 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자,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자아를 유지한다. 자, 원의 부마국,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어떤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우리 고려만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자, 이런 성리학이 좀 유행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 그러한 실마리를 제공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수용 과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아까 13세기 초에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자,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최초로 이제 수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백이정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만권당이 있지 않습니까? 충선왕 때, 자, 중국 영경 지역에다 이제 만권당을 설립을 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만권당을 통해서 중국의 학자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좀 더 심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재현이라든지 뭐 박충좌,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자, 이 백이정의 어떤 사상을 이제 계승을 해서 이제 성리학을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현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색이라는 사람. 이색은 또 이제 나중에 정몽주라든지 또는 권근이라든지 정도전. 역사의 라이벌이 이 정도전과 이 정몽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몽주, 권근, 정도전이 이색의 문화에서 자, 이렇게 성리학을 자, 연구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고, 자, 조선 건국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었던 이 정몽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정몽주가 절대적으로 조선 건국에 반대하게 되면서, 자, 이 정몽주 일파들, 그러니까 온건 개혁파들이 되겠죠. 이 온건 개혁파들이 자, 지방에 이제 은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른바 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몽주 뭐 길제,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길제 뭐 김숙자, 자, 김숙자에서 또 이제 김종직으로, 자, 이 김종직이 고려 성종 때 고려 성종이 아니라 조선 성종 때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자, 이 사림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굉장히 확장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종직의 제자가 이제 또, 김종직의 제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일손이라고. 김일손. 자, 김일손이 나중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해서 연산군 때 김종직이 또 일망타진되는, 김종직이 또 부관 참시당하는 그런 아픔도 이제 겪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유학 중에서도 이 성리학이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 흐름들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표적인 유학자, 제가 말씀드렸죠.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양이 서막전이라는 기금을 조성에 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안양의 건의를 받아서, 자, 이 서막전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이제 양형고 있지 않습니까? 양형고에다 그 기금을 이제 기탁을 해서, 자, 이 고려의 어떤 국학생들, 이 국정학 학생들이, 자, 이런 서막전을 통해서 이제 장학 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국학의 대성전, 공자의 사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성전을 신축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리학을 좀 더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의장 같은 경우는 원나라에 갔다 와서 이제 성리학을 배우고 성리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었다. 자, 그럼 이재현 같은 사람은 망건당에서 자, 이재현 박충자 이런 사람들이 망건당에서 자, 원나라의 그 연복이라든지 또는 이 조맹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나라 그 성리학자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성리학을 좀 더 심화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심층적 이해를 추구했었다. 자, 그래서 고려 말의 성리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좀 이 실천적인 자, 이런 측면이 좀 강조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초기에 들어왔었던 이 성리학은 좀 실천적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자의 실천 덕목의 책인 이 소학을 중시해 여겼다. 이 주자가 쓴 책이 소학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좀 나이 어린 이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년들이 처음 이 성리학을 접하게 되면서 배우는 기초적인 이 교과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학. 그래서 이제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기초적인 어떤 도덕 규범이라든지 자, 이런 걸 저술해 놓은 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속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자가래가 채용이 되었다. 이것도 주희가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원상제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든지, 홀례라든지, 상례라든지, 제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년식이라든지, 혼인, 그리고 또, 초상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제례, 이런 식의 어떤 그 예법을 담아놓은 그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려시대 때 들어왔었던 이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불교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고려 불교의 특징은 굉장히 호국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에 처했을 때, 고려 현종 때, 대장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2차 침입 때, 고란 2차 침입 때, 그 원나라 침입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경을 조판을 했었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고려의 호국 불교적인 어떤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 구복적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복을 기원하는 이런 의식이 좀 있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좀 조화가 되고 좀 융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이야기했다시피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 나갔었죠. 자, 이런 체계 실천 방법이 조화를 이루었었다. 대장경을 조판했었다. 이런 식의 어떤 고려 불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불교 정책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고려 태조 때의 불교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녀 10조에도 불교를 숭상할 것과 연동회라든지 또는 팔관회와 같은 이러한 불교적 행사를 개최를 할 것을 당부를 해놓은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륜사, 광명사, 법왕사, 흥국사, 개태사. 자, 이러한 화엄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화엄도량과 같은 이 비보사찰들을 비보사찰이라고 얘기해요. 비보사찰. 이 도참사상의 근거에서, 이런 불교적인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러한 사찰들을, 건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찰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보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참사상이라든지, 이 도교적인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도교적인 사상이라든지, 또는 이 불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건립된 사찰이다. 이런 사찰들을, 비보사찰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이 태조 때 유행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려 광종 때를 보시게 되면, 고려 광종 때 후조에서 건너온 쌍계의 권위를 받아서 이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 과거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승려도
과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자, 승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종 때 승과가 시행이 되었다. 승려를 과거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국사라든지 또는 왕사와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 승려를 두어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고려 광종 때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왕실의 어떤 고문 역할을 했었다. 자, 그리고 사원의 토지도 지급을 했었다. 토지를 지급하고. 토지 지급. 자,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면세의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불교를 좀 굉장히 장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고려 성종 때, 누구죠? 최승로죠? 이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좀 장려하다 보니까 불교가 좀 상대적으로 좀 쇠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종 때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거행하라고 하는 후여식조에서 이야기는 어떤 연등회라든지 이 팔간회와 같은 불교적 행사가 성종 때 와서 이제 폐지가 된다. 연등회와 팔관회가 할아버지 말을 이제 듣지 않는 거죠.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종이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천주태후의 아들인 이제 목종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연등회와 팔관회 다시 부활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는 현종 때 부활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종 때도 부활되지만 목종 때 또 부활이 됐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화사라든지 또는 흥왕사 사와 같은 사찰도 건립이 되는데, 이 현화사와 흥왕사는 좀 라이벌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화사 같은 경우는 현화사는 이제 법상종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흥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엄종. 둘 다 이 교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교종 중에서 법상종이지 않습니까? 교종 중에서는 화엄종이 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둘이 굉장히 좀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법상종은 이제 좀 귀족들이 주로 많이 후원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인주이 씨지 않습니까? 경원이 씨. 이 경원이 씨들이 이 법상종을 후원하게 되고요. 화엄종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화엄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좀 대립과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의천이 이제 불교를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을 그런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또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화사와 이 흥왕사가 창건이 되었었다는 거, 이 고려 훈종 때, 고려 문종 때, 창건이 되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연등회 팔관회가 태조 때 시행이 되면서 민식 추습 차원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됐었다는 거, 개취식이 1월 15일, 팔관회는 개경에는 11월 15일, 서경에는 10월 15일이었다. 이런 게 있었다. 성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인왕백고 자회라고 밑에 나와 있죠? 인왕백고 자회. 이건 이제 신라 시대 때, 신라 진평왕 때, 최초로 이제 시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호국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를 이용한 호국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인왕반야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왕반야경을 이용해서 읽으면서 국가의 어떤 호국이라든지 또는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반드시 국왕이 시주가 되었어야는 호국법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적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었던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때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이 시기 때에 인왕백고 자회 또는 인왕도량이라고 했는데, 이런 행사가 거행이 되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왕반야경이라는 이 불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 경전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 부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은 정치 이념인 유교와
그리고 이제 신앙인 불교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서로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얘기겠죠. 백성들은 현세적인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불교를 신봉을 했었고, 향도가 있었죠. 향도. 그래서 이제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강가라든지 또는 바닷가 주변에 향나무를 이렇게 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향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라든지 이런 토속 신앙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런 향도들이 매향 활동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불교와 풍수지리설이 융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불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균열 불교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광종 때가 되겠는데요. 이 고려 광종 때 이 균열가 불교 통합을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왕권 강화적인 측면도 있는데, 자, 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특히 또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광종 때에, 자, 이 귀법사라는 사찰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귀법사라는 사찰에 이 균열가 주지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제 정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죠.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자, 불교 통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 이 균열을 중심으로 해서, 자,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균열은 기본적으로, 자, 화엄종인데, 자, 부각 화엄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부각 화엄종. 사실 화엄종은 의상이, 신라시대 때 의상이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화엄종을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주 부석사에서 화엄종이 이제 합천의 해인사에서도 좀 융성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합천의 해인사에서 발전해 나가다가 그게 이제 후삼국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 북악 화엄종과 남악 화엄종으로 갈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악 화엄종과 남악 화엄종이 좀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균열가 속해 있는 이 북악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런 교종들을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악 화엄종 더하기, 자, 법상종이 당시에 또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법상종을 통합을 하려는 시도를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상을 이제 설파하게 되면, 자, 성상융회라는, 자, 사상을 이제 설파를 하게 돼요. 우리 교재는 성상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상융합이나 또 성상융회나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성상융회라는 사상을 설파하게 되면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 성 같은 경우는, 자,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 그러니까 이 본질, 사물의 어떤 본질, 자, 인간의 어떤 본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색. 그러니까 인식하는 어떤 표상, 이 표상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특히 고려 같은 경우 중관학파라든지 또는 유식학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식학파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중관학파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사물에 나타나는 감각적인 느낌들을 다 인식을 한다는 게 이 색이 되겠는데, 어쨌든 유식학파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 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파가 바로 이 법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성의 영향을 받았던 이 본질, 어떤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 이런 뜻이죠. 이 본질의 영향을 받았던 게 이 화엄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화엄종과 법상종을 융합하기 위해서, 자, 성상융회와 같은, 자, 이러한 사상을 설파를 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했었던 균열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 이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종파가 있어요. 법안종이라고. 자, 이 법안종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 법안종을 수입을 해서, 자,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선종들의 어떤 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문들을 정리하는, 자,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종 같은 경우는,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리도 이제
포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정을 통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종통합이고 교종통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선통합, 교 플러스 이제 선, 교선통합이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균열에 의해서 예를 천태학이라든지,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천태학은 교종 중심으로 뭐 선종 통합하자는 얘기예요. 뭐 교관경수의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했는데, 교관경수가 뭐냐면 교는 자, 교리예요. 교리, 교종의 교리를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관은 뭐냐면 선종의 그 선을 이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 꿰뚫어 볼 관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참선을 계속 수련하게 되면, 자,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 과정에서 뻥 하고 뚫리잖아요. 꿰뚫어지잖아요. 그래서 꿰뚫어 볼 관이다. 이 선종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교관경수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다. 천태학의 그 종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천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의천, 문종의 넷째 아들 그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하게 되면서 자, 불교를 좀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또 나중에 균열에 이어서 또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천태학이라든지 또는 자, 법안종의 자, 교리들을 일부 보완을 해서 자, 이런 천태학과 법안종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 플러스 선을 이것도 이제 통합의 어떤 사상이 담겨 있고 이것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둘 다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야심을 품었었다. 자, 이게 바로 균열의 그 자, 교선통합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5월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 5월에 뭐 유학생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5월은 어느 나라냐면 제가 중국의 5대 10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5대 10국. 자, 907년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망하잖아요.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960년에 자, 송이 건국이 될 때까지 그 시기를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 그 5대 10국에서 남쪽에는 10국이잖아요. 그 10국이 5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5월이라는 나라에다가 자, 유학생도 이제 파견을 해요. 유학생도 파견을 해서 아, 우리 이렇게 자, 뭐 교선통합의 의지가 있었다. 너네도 어떤 새로운 학문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해서 자, 불교적인 학문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 저기 5월 지역에 유학생도 파견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현행원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보현행원 운동. 자, 보현행원 운동이다. 불교 대중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현 행원 자,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불교 대중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반민과 호흡하며 자비행을 펴고, 보살의 어떤 그 실천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살의 실천행. 그러니까 실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자, 어떤 참선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보살의 어떤 실천행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민과 호흡하며 자비행을 펴고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실천이겠다. 실천. 자, 실천하는 자, 운동이다. 이 보현행원 운동이다. 불교 대중화 운동이요. 자,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보살 운동이다. 자, 그리고 이 균열은 자, 그리고 또 이제 보현. 자, 보현 10원가라는 이 향가예요, 향가가 되겠는데, 자, 이런 향가도, 향가를 이제 쓰게 되면서, 자,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게 설파하는, 이런 노력도 기울였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열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자, 어려운 불경을, 향가로 이제 풀이한 책이다. 자, 보현보살이, 제시한 10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 이 보현보살이 자, 뭐냐면 이 석가모니 그 보살이 부처 있지 않습니까? 이 석가모니 불을 보좌하는 그 부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 자,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불을 보좌하는 그 보살이 보현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보현10원가를 통해서 자, 불교의 어떤 실천적인 그리고 이제 중생을
저희 교화하기 이유가 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책이 편찬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자, 의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자, 의천공 화엄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천은 이제 왕실 출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문종의 그 넷째 아들이 이제 의천이지 않습니까? 자, 엄마는 이제 인예태후라고 얘기했었죠? 인예태후. 인예왕후. 자, 이 의천이 되겠는데요. 의천의 그 친형이 있어요. 친형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국청사도 이제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태종, 이 교장도감이라는 이 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천태종도 창립을 하게 되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 출신으로서 중국으로부터 3천여 권의 책을 수집을 했었다. 그러니까 의천이 자, 왕실 몰래, 자, 엄마가 쓰던 인예태후 몰래 자, 편지만 싹 던져놓고 중국에 유학 갔다 오거든요. 중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엄청난 책을 가지고 와요. 엄청난 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자, 교장도감을 설치를 하고 의천이 자, 교장 자, 도감을 설치를 해서 자, 이 교장도감에서 신편 제종 교장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이 불교의 해설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3장을 뭐라고 했냐면 경, 율, 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 율, 론. 이 경율론의 내용을 해설어 넣은 그 장소라는 게 있어요. 장. 해설서를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소들을 이 해설서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 전 세계라고 해봤자 뭐 저기 송나라라든지 또는 거란이라든지 또는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이 장소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새롭게 편집을 한 거예요. 신편 제종 교장 총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뭘 만들게 되면 속장경을 자, 간행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속장경. 그러니까 뭐 교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교장을 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율론의 해설서예요. 해설서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속장경이, 자, 고려의 의천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안타깝게도 원나라 침략기에 이제 소실되죠? 그래서 이 속장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란의 2차 침입 때, 자, 나주로 이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고려 현종이. 그때 자, 외적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초조대장경을 또 만들게 되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는데, 그 초조대장경을 일부 보완했다라는 그런 보완한 성격을 또 지니고 있다라는 게, 자, 이 의천의 속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불교 전정을 수집하여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엄청난, 자, 이러한 불교 경전을 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청사가 완성이 되면서, 국청사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천태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태종이 창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태종이 창립이 되면서 이 천태종으로 여러 이 법안종의 이 선종 중심의 법안종의 그 승려들이 또 들어와서 이쪽에 이제 통합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관, 겸수의 교리를 이제 설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교종과 교리와 관, 꿰뚫어볼 관이잖아요. 자, 수련을 하게 되면, 참선을 하게 되면, 선종종이 참선을 하게 되면, 자, 꿰뚫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교관. 그래서 이제 교리와 꿰뚫어보는 선종은, 자, 겸해서 수련하자. 교관 겸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천에 이런 의지가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천태사교, 천태종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뭐 이런 게 있었다. 어쨌든 국청사가 완공되자 주지가 되어서 천태교학을 강의하고 숙종의 지원을 받아서 천태종을 개창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통합의 배경하고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당시에 왕실과 이제 귀족 간의 그 불교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뭐가 있었냐면, 법상종과 이 화엄종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법상종. 자, 법상종, 그리고 이 화엄종이, 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이 법상종 같은 경우는, 자, 당시에 그 현화사라고 있어요, 현화사. 이 현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벽상종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화엄종 같은 경우는 흥왕사가 있어요. 자, 개경의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화엄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현화사 같은 경우는, 자, 귀족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왕사 같은 경우는 자, 왕실이, 자, 후원을 하게 돼요. 흥왕사. 왕실이 후원하게 되는데, 이 귀족들과 이 왕실들 간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이 종파들 간에. 그래서 이 귀족들 중에서도 이제 인주이씨 있지 않습니까? 왕실과 혼인을 맺은 그 인주이씨. 그 이자연의 아들이 소연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소연. 이 소연 승려에 의해서 이 현화사가 좀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연. 뭐 해덕 왕사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이 권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의 아들들을 앞다투어서 이제 그 불교에 추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귀족들도 이 현화사에다가 추가시키고, 자, 왕도 이 흥왕사에다 추가시키지 않습니까? 의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고, 자, 하게 되는데, 자, 이 숙종 때 계림궁 숙종이 저기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 잡게 되면서 그 이전에 사실 이자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인주이씨 이자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 이 법상종이 그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 법상종이 좀 세력이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상종보다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통합운동이 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족 불교행 법상종, 경원이 씨와 연결된다. 경원이 씨가 그러니까 인주 씨가 되겠죠? 자, 법상종이 융성하여 화엄종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자, 천태종의 회삼귀일과 관련된 내용은 밑에 각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효를 굉장히 의천이 존경을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원효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융 회통, 원만하게 융합하여 회통, 하나로 통합하자. 뭐 이런 그 원효회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 어떤 교의를 바탕으로 해서 선과 교의 화합을 도모한다. 선과 여기다 이제 선종까지 들어가겠죠. 선종에 뭐 법안종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교와 선의 저기 뭡니까?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와 선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목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고려불교의 폐단을 정리하고 그리고 법상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화엄종 중심의 천태종이 창건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천태종이 개창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을 흡수하고, 자, 왕권 우위의 중앙 집권적 귀족 사회의 이념 체계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신라 화엄의 전통과 원효의 통합 불교를 평가를 하면서, 자, 교간 겸수를 제창하며 화엄 교단을 정별했었다. 2단계 성상겸합, 그러니까 성과 상. 자, 이게 상이고 이게 성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균열했을 때 상과 성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성상겸합. 자, 겸해서 수련을 하자, 학문을 연구하자 라는 게 이제 성상겸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균열은 성상융회였지 않습니까? 성상융합 또는 성상융회였는데, 자, 의천은 성상겸학이라는 걸,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상겸학이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상겸학을 논리를 통해서 교리적인 면에서도 벽상종을 압도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천태종 개창하고 선종을 보섭했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 개창이 되면서 그 선종에 일파했었던 이 법안종의 그 대다수의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흡수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승려들, 이 천태종으로 흡수되지 않은 승려들은 나중에 그들이 이제 조계종이 되어서 이제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그 종파가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종파가. 대표적인 종파가 뭐 천태종이 있었고,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종파가 이제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조계종, 천태종, 뭐 태고종, 이런 종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 때 이후에 이런 종파들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자, 새로운 종파 창립에 그치지 않고, 전체 불교 교단을 재편하여, 자, 선교 대립을,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사상사적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한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이 죽고 나서 선종은 또 따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조계종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화엄종도 이제 분열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법상종을 의식한, 자,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이 선종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좀 왕권 강화적인, 또 어떤 그 귀족 중심적인, 이런, 그, 느낌이 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자, 이제 그 신앙 결사 운동과 고려 말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종이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무신 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무신들이, 이 문신들, 이 귀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 왕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교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했었던, 또는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었던, 자, 이 교종이 쇠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종을 탄압하게 되니까, 이 교종들이 또, 교종의 승려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기법사의 난, 1174년인가요? 근데 기법사의 난을 또 진압하게 되면서 교종이 점점 쇠퇴하는, 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자, 교종이, 자, 쇠퇴하고, 그리고 선종이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선종이 부흥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 그 통합의 통합의 정신들이 다시 또 이제 발휘가 되는데, 선종을 중심으로 이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새롭게 또 전개가 됩니다. 이 천태종이 창립이 되었을 때, 의천에서 천태종 창립이 되었을 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진울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려는 그런 의지도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종의 부흥 배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교종의 반란으로 무신 집권의 탄압을 받아서 교종이 일시적으로 쇠퇴되었었는데, 쇠퇴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선종의 참선과 혁신성, 그러니까 선종 같은 경우는 무신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잖아요. 개중에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그 문신들에 비해서는 공부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교종은, 자,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돌계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신들은 어느 게 더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참선만 하면 되는 선종이 더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이 저기 무신 집권기 때에 무신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 지원을 많이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종의 참선과 혁신성은 무신 정권의 성향과 좀 일치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울이 이제 종교 결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결사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또는 어떤 개혁의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무신 정권의 개혁 운동 지원으로,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교단이 재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울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결사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자, 우선 일단 조계종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조계종이 있고, 조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계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천태종, 그러니까 법안종이 천태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태종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종파가 바로 조계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종으로 남는 종파가 되겠죠? 자, 이 조계종에서, 자, 수선사 결사 운동이 전개가 돼요. 자, 어디서? 자, 송광사에서, 지금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자, 진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진울이나 보조국사 진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가 제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진울의 사상하고 정의 결사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의 결사문.
그래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세속화되면서 토지를 엄청 늘리고 노비를 늘리고 고리대 놀이도 하는 등 굉장히 불교가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개혁을 하자라는 이런 진우의 어떤 사상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결사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쌍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수련하자, 함께 수련하자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 그 선정은 저기 선정을 얘기하고, 지혜는 지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니까 교종을 얘기하는데, 자,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함께 수련하자라고 하는 이 정의 결사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정의 결사문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송광사에서 이런 수선사 결사를 제창을 했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진울에 의해서 수선사가 조직이 되고 지방민들의 어떤 지식인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선사 결사가 제창이 되었다는 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천태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태종에서는, 자, 요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새라는 사람이 이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강진의 그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백년사 결사를 제창을 했습니다. 만덕사. 자, 강진의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백년사 결사를 제창을 해서, 자, 법화신앙을 자,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참회하자. 자, 참회하자. 참회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못이 있으면 참회를 하자.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백년사 조직이 있다. 요새에 의해서, 자, 정토관에 충실해서, 정토관이 뭡니까? 정토. 자, 극락을 이제 정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토관에 충실해서, 기층,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계층,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기층사회의 교화에 굉장히 전념하게 되는 이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참회를 해야지만이, 자, 정토의 세계,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시죠? 기층사회의 교화에 전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진울의 사상 정의 결사문,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산림의 은둔에서 선정을 익히고, 참선을 익히고, 그리고 지혜를 닦는다, 교리를 닦는다. 그래서, 자, 선교일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쌍수와, 그리고 이제 선정을 익히는 게 뭐냐면, 도노 점수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익혀서, 점진적으로 수련하자. 도노, 단박에 깨닫는 얘기예요. 참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음은 어떻게 않습니까? 불교에서. 그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았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겠죠? 그 깨달음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수련할 때 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련을 하게 되면, 참선을 수행하게 되면 깨닫습니다. 단박에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도노 점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정의쌍수가 있죠? 그 도노점수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수련하자. 본칙의 정, 그러니까 참선이 되겠죠? 작용인 해, 그 연불과 독성과 지혜를 통한 교리 연구다. 본칙과 작용은 서로 나뉠 수 없으며, 둘을 함께 잡자는 주장이다. 정의쌍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노점수는 뭐냐면, 자, 인간의 마음은, 자, 부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으면 도노가 되겠죠? 깨달은 뒤에는 그 신념을 굳게 하고, 부처에게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 점진적으로 수련하자. 라는 게 되겠고, 도노는 그래서, 선종의 어떤 성격이 있죠. 특징이 있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련하자, 공부하자. 라는 건 이제 교종의 특징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의 장점을 수용하자는 얘기고, 의처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의예를 보시게 되면, 자, 균여의 화엄종을, 자, 교선 양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의천의 천태종을 교선 절충이라고
한다면, 자, 진울의 조계종에 이르면 교선 일치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해상수라든지 도노점수라든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선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선 일치의 어떤 철학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정변 이후의 불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중심 불교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 세속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자, 민중을 저변으로 한, 선종불교다. 선종 특징이 어떻게 보면 민중적이잖아요. 자, 선교일치의 교리상의 완전한 통합이 있었다. 교리상의 통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진울의 심성론과 수선사가 지방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고려 후기에 그 성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 후기에 사상적인 배경이 된다. 성리학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사변적이지 않습니까? 이 불교의 어떤 이 정해상수라든지 도노점수라든지 굉장히 어떤 심오하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 내포가 되는데, 자, 이러한 철학적이고 심오한 사상들이 자, 지방민들, 그 향리들이죠. 향리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개방적으로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울 되겠죠? 이 진울의 제자가 있어요. 진울의 제자가 뭐냐면, 자, 보종국사 진울의 제자가 진덕국사 해심이 되겠습니다. 해심. 이 해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 유불 일치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다. 수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불 일치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심이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해심의 유불 일치설의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유교와 불교가 어느 정도 좀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리학 이해에 좀 더 탄력을 받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불 일치설은 어떤 힘성의 도야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성리학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심의 그 저서가 있죠. 선문염송이라는 선문염송이라는 이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종 있지 않습니까? 선종계통의 그 승려들은 반드시 이 선문염송을 공부를 해야 되는, 자, 어떤 그 선종과 관련된 학문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학습서를 저서를 했었다. 자, 그리고 그 해심 때 이 최후 정권과 연결되거든요. 이 무신 정권과 이 선종과는 좀 밀착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후 정권과 연결되면서 계몽 항쟁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심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 맨 아래 보시게 되면 각주에 나와있죠. 무심이란 마음도 없고, 마음 없음이 다 있다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마음이다. 이 무심한 상태는 12선악에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 부처와 조사가 되는 기림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자, 이 무심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해심 때문에, 해심이. 자, 불교가 굉장히 그 교리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완성되고 또 백성들을 굉장히 위하는 이런 마음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교가 좀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쨌든 최근에도 보면 불교의 승려들이 굉장히 타락을 일으키는 그런 신문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불교가 굉장히 폐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원들이 굉장히 비대화되고, 자, 불교가 굉장히 세속화되는, 농장이 확대가 되고 고리대를 이용해서 수익 확대만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선사 전통도 이제 단절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보우의 교단 정비도 실패가 되는, 이 보우가 사실 교단 통합운동을 불교계 통합운동 사업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보우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태고라고 얘기해요. 태고. 오른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우의 어떤 통합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21세기에도 태고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대표하는 3대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이렇게 3개가 있죠. 보우에 의해서 이 태고종이 창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승들이 활량을 했었다. 뭐 1년. 자, 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1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해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려 말기 때. 네, 뭐 공민왕 때 이제 유행했었던 사람인데 참선이라든지 뭐 교학.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했었던 승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불교에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초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 승려 그 유명한 무학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학대사라고 아시죠?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에 의해서 그 도성, 서울이 그 조선시대 때 수도 서울이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학대사가 태조의 명을 받아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도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뭐 계룡산에도 갔다가, 뭐 한양 지역에도 갔다가 이렇게 뭐 하게 되는데, 그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왕십리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어느 날 왕십리가 터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지역에다 이제 수도를 정하려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주변에 있었던 노인에게 이 무학대사가 물어봤었어요. 여기를 수도 서울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 여기서 십리를 더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왕십리에서 십리를 더 가서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도 서울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그 노인에게 물어봤었던 그 동네가 십리를 더 가라, 왕십리. 그래서 왕십리라는 동네의 지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왕십리, 그 서울 도성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저기 숭례문이 있죠, 남대문. 지금 뭐 부타고 다시 복원했지만, 어쨌든 숭례문 있고, 여기 흥인제문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아니, 동대문 아니라, 돈이문. 그러니까 서대문이 되겠죠? 돈이문이 되겠고, 서대문이 되겠고, 여기는 흥인지문이 되지 않습니까? 남대문이 아니라 돈이문. 그리고 여기는 흥인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십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이 도성을 향해서 이제 그 야채를 싣고 장사를 하고 등짐을 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온다라고 얘기해요. 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새우젓을 팔러 도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길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해가 이제 동쪽에서 아침에 뜨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면 왕십리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 장사꾼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뒤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목이 시커하다 그래요. 목이 시커하다 그러고, 그리고 마포에서 출발하는 이 새우젓 상인은 어떻습니까? 새우젓 상인은 여기서 이제 햇빛을 바로 정면에서 받게 되니까 얼굴이 시커하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 색을 보고, 이 마포 사람이다, 뭐 왕십리 사람이다라고 뭐 판단을 했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자, 어쨌든 뭐 이 자초 무학대사가 있었다. 태조 때 뭐 왕사로 책봉이 되면서 이 활약을 했었던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공은 이제 인도 승려가 되겠는데요. 이 지공이라는 승려가 그 왼쪽에 있는 해근이라든지 또는 그 보우 있지 않습니까? 보우를 중국에서 이제 그 가르쳤었던, 이 불교의 교리를 가르쳤었던 이 승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선종을 이 고려에 도입을 했었다. 이 지공 승려가. 자, 이 충수공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우는 그래서 이제 태고종이었었다. 고려말 승려였었는데, 이 선종 중에서도 이 가지산 문파에 속하는 종파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